안녕하세요. 아틀란타는 매년 몇 번씩 오는데 아직까지 우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씩씩하게 여러분들 앞에 서고 그런 적은 별로 없고 한 유한무결이한 캠페인 할 때 제가 좀 다녀갔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 비준운동을 할 때 그래서 간간히 오늘도 식당에서 몇 분 뵀는데 저를 기억해 주신 분들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2시에 도착을 1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 한반도의 움직임, 이를테면은 이 전 세계인의 귀추를 주목시키는 이 남북미 관계, 특히 북한과 미국이 적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상적인 관계로 맺어져가는 방식이 하도 이상하고, 하도 예상할 수 없는 워싱턴 DC에 전문가가 없는 시대, 요즘이라 그럽니다. 그런 때에 제가 이제 115회기 연방의회가 끝나잖아요. 올해 12월 말로. 그리고 116회기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은 하원 임기를 1기로 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115회기면은 곱하기 2하면 미국 의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남북미 관계, 한국과의 관계는 그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연방 이슈입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니까 미국과의 관계하는 전 세계 나라들과의 이런 그 전략적인 면들은 연방의회에 첫째는 외교위원회가 있고 예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국의 기업들, 돈벌이하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미군 기지를 얼마나 항구적으로 잘 유지시키느냐가 미국 외교 정책입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연방의회의 외교위원회에서 그걸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18기 평통이죠. 18기 평통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18기 평통위원이 되신 거는 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대단히 행운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이번에 평양 방문하셔가지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5,000년을 같이 살다가 70년 떨어졌는데 이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뭐가 이상하냐. 그렇거든요. 이 70년의 분단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는 이 문턱에 있는 민주평통위원회니까 평화통일, 의장님의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고 홍보 교육시켜서 이런 임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해외 동포의 역할, 나돈이 평통 자문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럴 때에 이 일을 아주 지혜롭게 뚫고 나가는 지도자가 18기 평통의 의장님이십니다. 저도 평통을 꽤 하고 제가 의회만 한 20여 년 미국 연방의회만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일을 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를 여러분 18기 평통의 운영위원으로 저도 모르게 임명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에 운영위원이 많은데 해외 운영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한반도 새로운 정책에 어떤 기여를 할 건가 라는 부분이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자연히 어디로 갑니까? 의회죠. 미국 의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미국 시민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 팀에 들어가는 거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서 첫 워싱턴 방문하실 때의 의회 일정을 같이 수행하면서 저를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민간기구니까 민간행사니까 제가 씩씩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서 평창 카커스라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때 이 올림픽이 시작될 때 왜 올림픽이 나온 줄 아세요? 전쟁하는 걸 잠깐 멈추자. 그래서 뭘로 하느냐? 저 스포츠 게임을 하자. 이게 올림픽 기원인데 평창도 그렇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북이 참가하도록 하고 여기에 미국이 동의하도록 하고 여기에 미국 의원들이 미국 의회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부드럽게 평창이 평화다라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번 18기 평통 의장님의 대미 관계에 좀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15회기가 끝나고 새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11월 6일이 midterm 중간 선거입니다. 중간 선거는 4년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원을 전체를 다 하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다 선거를 하는 상원은 35명이 임기가 끝나서 선거를 합니다. 그런 이 중간 선거 11월 6일이 끝나면은 11월 달 20일하고 12월하고 1월 1일이 되기 전에 US 컨그레스 세션을 레임덕 세션이라고 합니다. 예. 떨어진 사람이 와서 일하겠어요? 김이 새가지고. 그러니까 의회가 뭐 할 수 없는 거 없지만은 굴러는 가야 됩니다. 예산안 때문에. 예, 요 네임 섹션 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의회에서는 꽁 하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고 의회에 와서 의논한 적도 없고 그래 공화당이고 민주당이 공이 트럼프의 대한반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하는 거를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만 40여일 레임덕 세션 때에 적어도 연방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랭킹 멤버와 위원장급들이 여야가 마주 앉아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가는 거는 긍정적인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갖고 서로 얼굴을 맞대게 하는 게 미주 동포의 몫입니다. 18기 미주 지역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 여기에 기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올림픽 때 홍보를 많이 하셨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일 관건은 여러분 연방 정치권은요 유권자는 존재를 알리는 겁니다. 그것도 인원이 많아야 확 눈에 들어오게 알리죠. 연방의원, 하원의원 한 사람 지역구가 70만 명입니다. 평균 파퓰레이션이. 그러니까 그 70만 명 여기 이 지역에 한인이 아무리 많이 산다 그래도 잘 유권자 숫자로다가는 별 큰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권자는 존재고 돈이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가서 사신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한인들이 정치인들한테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반응이 좀 있습니다. 야 세금 냈는데 뭐 돈을 또 줘. 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하세요. 이건 미국을 참 모르는 말씀입니다. 예. 미국이 다양하고 아주 복합적이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느 일부터 해야 되는가 라고 판단할 때 뭘 하겠어요?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죠. A라는 아젠다를 관철을 시키려면은 꼭 총기 규제라는 게 있잖아요. 총기를 규제해서 안전을 시민사를 안전해야 되겠다. 이 민주당 노선입니다. 그 다음에 총기를 소지해가지고 개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공화당 노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결론나는 줄 아세요? 총기를 소지해서 안전을 하라라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의원들은 당연히 거기다가 입장을 갖죠. 철학적이고 원칙적이고 양심적이고 신앙적으로 절대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워싱턴 정치인들입니다. 저는 만일에 이민자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팀들이 이민자 편에 쓴 의원들만 쫓아다녀요. 로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이민 입장을 갖는 강한 약하게 반이민 입장을 갖게 하고 약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을 지키게 하고 영악스러운 로비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린 소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너무 많은 의원들을
펀드레이징을 해줘야 움직입니다. 적어도요. 상원 외교위원장도 트럼프가 꼴 보기 싫어서 집어쳤어요. 하원 외교위원장도 집어쳤어요. 그러니까 상하원 외교위원장들하고서 그 아테소 위원장들이 될 사람들을 하니까 12명이에요. 12명을 몇 분씩이라도 아메리칸들이 평화의 문제를 가지고서요. 2007년도에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번엔 평화의 문제가 얼마나 모범 시민입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만나려면 어떻게 만납니까? 돈 안 주면 안 만나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안 돼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런 의원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오늘이요. 오늘 13일 날은 이 차기의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될 사람이 뉴저지 상원의원인데 그 상원의원 펀드레이징 이벤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보태시겠다고 하는 연합운명 아틀란타에 계신 분이 제가 11시 반에 도착했는데 딸을 좀 보자 그래가지고 소액이라도요. 제가 그 모임에 가가지고 치크를 써서 한반도 평화가 이렇게 중요한 20여 분 체크를 막아주고 선생님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틀란타가 이런 데더라고요. 우리 동포들의 이 소박한 애국심이라는 게 이런 일을 해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저는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이런 경험을 주시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틀란타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주제는 없지만 제가 뭐 크게 미주동포의 역할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지금이 어느 때고 어떠한 일에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1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히든 스토리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식사 후기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좀 견디면서 좀 들어주시기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은 우리 의장님의 취임은 얼떨결에 취임하셨잖아요. 트랜지션 커미티가 없었어요.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캠페인하고 선거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딱 갔기 때문에 국회에서 취임식을 하고 특히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된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은 진짜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죠. 1년 전 유엔 총회 72차 유엔 총회 때 트럼프 대통령 와서 연설한 거 한번 계속 들어보시면 뭐 로켓맨이라 그러고 북을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북이 미워도 전쟁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에는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되면 민족 자멸 뭐 이런 걸 부인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엄중한 과제를 안고서 우리 의장님이 대통령의 얼떨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취임을 하셨죠. 그러면서 제일 급한 게 뭡니까?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28일 날 작년 6월 28일 날 워싱턴을 방문하셨죠. 여러분들 그동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은 제가 한 26년 동안 해오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투표 참여, 정치력 결집, 그래서 권익신장, 한미관계 발전 이런 일에 공감해가지고 계속 지지해주고 성원해주시고 체크도 보내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일 가지고서 갑자기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일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미주 동포들이 했습니다. 그때 외교부의 이 기능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는 그때 방문해가지고 여러분 6월 28, 29, 30 그러면서 7월 그 독립기념일로 가면 이게 휴일이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메인 생활을 했을 거예요. 휴일만 되면은 말 안 하고 옵니까? 저 뉴저지 자기 골프장 가고 싶고 저 플로리다 가고 싶고 그러는데 연휴인데도 불구하고서 저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오는 걸 만나게 붙들어 놓은 분이 히든스트리하면은 수원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개입을 했는데 이 빌리 그레엄 파운데이션의 넘버 3더라고요. 김정한 목사님이.
그래 빌리 프랭크 그레이엄 통해 가지고서 그 역할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시는데 우리의 요청은 대통령님 지금 의회 먼저 방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피니언스 넣습니다. 그럼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날 의회 만나는 거예요. 예, 왼쪽에는 그 폴 라이언입니다. 하원 의장하고 저 평의원들이 다 꽤 많이 앉았어요. 한 14명 앉았는데 자유토론을 하자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준비할 때 참모들이 기길이 뛰었습니다. 1개국 대통령인데 어디 감히 미국은 아니다. 예, 설득해가지고 의원들을 만났던 게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의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 정도로 여기던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되는 계기죠. 우리 의장님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상원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맥케인 의원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프레지던트 문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주 전화를 하면서 잘 이끌어야 된다. 한 2번 개별 전화를 해서 존 맥케인 의원이 문재인한테도 얘기를 할 정도의 상원, 그때 사귀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에드 머키라고 해서 보스턴에 계신 분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장이시죠. 에드 머키. 그 다음에 지금 화살표 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바콕하고서 트럼프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상원 이제 그만해. 작년에 은퇴 선언하신 분입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그렇게 로비를 크게 안 하니까 로비를 크게 하지 않으니까 이 위주동포들의 역할이 큽니다. 이렇게 많이 워치하고 있고 지난주 일요일날 뉴욕에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가셨습니다. 그 일정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한미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은 이런 내용도 확인은 안 됐는데 작년 9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을 방문하고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세 사람이 북경에 2박 3일 만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맨 왼쪽이 김영철 통전부장이죠. 미국의 정보국장이죠. 북한의 정보국장. 중간에 있는 분이 서훈 국정원장이고요. 맨 오른쪽이 마이크 폼페오. 마이크 폼페오라는 분이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가지고 이제껏 지리하고 지루하게 미국 간에 뭐가 논란이 되었냐라는 이런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신난 거는요. 역대 대통령 아무도 못했던 거를 당신이 합니다.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에. 발상전환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요. 머리가 깨끗한 분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할 때는 훌륭하고 좋으신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이 후보일 때 그 옆에 쓰니까 창피해서 잘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미국의 지도급 되는 인사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미국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득권 세력들, 오피니언 리더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이 오만과 탐욕에 빠져가지고 멋모르고 지내오다가 없고 약하게 사는 절대 다수의 백인 유권자들이 화가 나니까 몰려나와가지고 대통령을 트럼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이 성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아니냐. 죄송합니다. 하늘이 뭐 의인만 들었으느냐. 정신을 못 차릴 때는 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트럼프의 프라이머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1년 동안 다녔어요. 2008년대 오바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정치 힘을 가진 게 대표적인 게 오바마, 버니 샌더스, 트럼프예요. 워싱턴은 지금 권력이 3개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과 민주당 이렇게 있어요. 트럼프의 목표는 이번 중간선거에 여기까지껏 하원은 준다. 그 대신에 공화당 각 지역위원장들을 다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보다 네 사람이 지역위원장 되는 게 더 나아요. 당원은 공화당이 유지합니다. 상원 35명 이번에 뽑는데요. 25명이 민주당 선거예요. 민주당은 25명이 선거래요. 공화당은 8이나 9개 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석 더 많아지게 상원을 트럼프가 이겨요. 미국은 탄핵을 헌법재판소라는 게 없어요. 거기서 하지 않아요. 상원에서 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내당으로 만든 다음에 공화당의 오너십을 이번 중간선거에 만든 다음에 재집권으로 간다. 영악스러운 무명보단 악명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캠페인 전문가들이 백악관에 버티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리더십입니다. 마이크 폼페오는 캔사스인가 어디 시골에 있다가 이분이 2010년도 생각나시죠? 공화당의 티파리. 공화당 지도부가 갈팡질팡하고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으니까 화딱지가 하나 공화당 지지 백인들이 지역에서 들고 일어난 게 티파리 아닙니까? 공화당 지도부는 물러가 안 된다. 깃발만 꽂으면 수없이 몰려온 사람들이 티파리야. 그 티파리 바람에 얼떨결에 하원에 당선돼가지고 2010년도에 들어왔어요. 워싱턴에. 들어왔는데 생소해 워싱턴. 의회에 가니까 변소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헤매던 사람입니다. 이 US 컨그레스 오면은 꽤 커요. 예. 그런데 와가지고서 주류들하고서는 말도 못 거니까 서로 다 안 갈라 그러는 미국 의원들이 제일 인기가 없는 데가 어디나 하면은 정보위원회, 외교위원회 이런데 여기 돈 되는 데가 아니에요. 예산위원회, 무슨 교통 트랜스포테이션 커미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막 이런 게 돈이 되죠. 그러니까 다들 안 갈라 그러는데 줄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정보위원회. 그러다가 젯 부시니 뭐 테드 크루즈니 루비오니 뭐 좀 공화당에 줄 있는 사람 잡으려니까 다 10등밖에 안 되니까 폼페오는 에이 난 모르겠다. 트럼프 지지한다. 제일 먼저 선언했어요. 트럼프 인기 없을 때. 트럼프 대박이 나니까 폼페오가 이쁜데 가만 보니까 정보위원회 있거든요. CIA 국장 너 해. 그래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맑은 눈으로 봐요. 이전에 게 없어요. 진짜 평화를 하려면은 역사적으로 트럼프 권력 자본에서 독립된 권력이 없다 그럽니다. 지금 뭐 군수산업 트럼프는 그런 게 없어요. 트럼프는요 스몰머니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끝없이 나오는 이 시골에 제가 트럼프 뒤에 1년 쫓아다니면서 미국에 온 지 35년이 되는데요. 미국 시골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지 진짜 미쳐 몰랐어요. 그리고 시골에 사는 백인들이 그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사는지 몰랐어요. 수도 없이 옵니다. 조용히. 와서 트럼프가 왜 그렇게 어려운 줄 압니까? 당신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이 기름값이나 있습니까? 그거 막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10불 20불 꺼내서 막 던져주고 이렇게 해요. 트럼프 선거운동 시골에. 그러니까 아틀란타는 잘 안 오죠. 먼 도시에서 먼 카운티만 쫓아다닙니다. 취재가 잘 안 돼요. 그렇게까지 안 쫓아다니고 이 트럼프 바람입니다. 저는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미국의 지식인들의 게으름과 탐욕과 오만함이 트럼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폼페오는 원래서부터 그 CIA 국장 하면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있는 그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18기 민주평통 의장님께서 그걸 간파를 하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대북 문제는 팀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판문점 회담입니다. 너무 멋있는 그 사진인데 사실은 제가 청와대 경험을 해보니까 임종석 실장이 가장 유연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대협 의장 했고 막 그랬다고 치는 제일 친입니다. 정말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는 덜하지만은 지금 이 안보실의 한 7, 8명 팀들도 이제 그 자문 시니어들도 들어가서 회의를 하는데 보면은 그 구한말처럼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경향을 갖는 팀들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한미일 관계가 축이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는 데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전선이 있어요. 이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주 격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자론이 있잖아요. 이제까지 미국에 휘어졌으면은 지금은 중국에 휘어져야만 평행이 되지 않냐. 예. 미국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중국과 미국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시진핑 발발 기재,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한테. 막 때려버리는 거 아닐까요? 아직 안 되죠. 그런데 이 균형을 갖고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는 항상 대통령이세요. 듣기만 하시다가 본인이. 그래서 그 서훈 원장이랑 김영철 통전부장이 심부름을 하고 그 자기네 보스를 갖고서 하는 거는 임종석 실장하고 김여정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처음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 제일 중요한 회담에 6명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문위원님들께 청와대는 한미 관계를 축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전달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 세기 100년 이상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미국은 그 남북 교류력을 확대하면서 원교 근공해야 원교 근공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오래전부터 하는데 왜냐하면 가까운 대국하고서는 좀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쏙 맥히기 때문에. 그래서 먼데 미국과 교류를 많이 하고 중국과는 좀 긴장을 가져야. 그래서 이 지정학적으로 해양의 세력과 대륙의 세력 중간에서 견디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전략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저 18기 의장님께서요. 이제 그야말로 올림픽입니다. 저도 홍보대사로 이제 1월 1일 신년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평창올림픽은 민족 차원에서 큰일이다. 적극 협력해야 된다. 미리 만들었어요.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에 있는 분들하고 강원도 평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문순 지사가 어떤 경험이 있나 하면 여러분 2000 몇 년도입니까? 평양에 간 적이 있어요. 최문순 지사가 MBC 사장인가 할 때에 그 일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북이랑 커넥션 좋고 미국을 갖고 가가지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에서 민족의 행사인 평창에 적극 참여하자.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그 메시지 듣자마자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하셨겠어요?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가까이 있는 참모들이 말렸어요. 의전상. 그걸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북에서 참가단 중에서 정치적으로 이걸 풀 특사단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이 트럼프 대통령 의견이었다고요. 해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하고서 그 김여정 대표로 와가지고 이 평창올림픽에 앞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네거티브한 거는 많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은 굉장히 신실한 분입니다. 이분이 인디애나의 주지사 하다가 그러니까 위안부 결의안을 우리가 추진할 때는요 인디애나 폴리스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이었었어요. 5선의 하원 의원. 우리랑도 가깝게 지내고 그랬었습니다. 알아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고비만 지나면은 저는 우리의 과제인 한반도의 평화라는 부분은 아주 풀리겠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올림픽에는 일반 올림픽이 있고 3월 5일 날 했던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정우영 실장과 서훈 원장을 대표로 하는 특사를 평양에 보내죠. 우리 아까 여기서 사업 발표하실 때 인천에 민주평통이 북미주 지역 민주평통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9월 달에 가는 거잖아요. 그 날씨 좋을 때 가가지고서 그래도 서울서 있더라고. 서울의 가을 날씨인데 너무 추울 때. 그렇지만 어떤 고생을 하셨냐면 그 추운데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를 했잖아요. 개막식에. 저는 18기 평통 자문위원들의 이런 면이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18기 평통위원입니다. 우리가 패럴림픽에 참가할 때 그 특사들이 평양에 갔었어요.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6명이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특사들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이 젊은 북한 지도자가 우리를 과연 만나줄까? 만나주더라도 뭐 새벽 한 2시에 깨워서 어디 이상한 데로 부르겠지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랬는데 30분 만에 2시 반경에 도착했는데요. 3시 간 넘으면서 평양의 노동청사로 데리고 가더래요. 직접 만나서 그 말씀이 서훈 원장 말씀이 다 있는데 그 메시지가 한 3시간 얘기를 하는데 2번이나 젊은 사람이 자리를 뜨더래요. 꼴초래 꼴초 담배를.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분위기를 잘 해줘가지고 저녁 때 만찬을 하는데 만찬하는 데에 그 테이블에 그 이설주 부인을 대동하고 왔는데 그래 너무 좀 편해져가지고 정우영 실장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 생각해서 그 담배를 좀 끊으시라 그러니까 막 그냥 그 긴장이 되는데 그 부인이 옆에서요 막 그냥 깔깔대며 손뼉을 치고 좋아하더래요. 그 얘기를 한만 하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듣는다고.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상회담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서울을 너무 가고 싶어해요. 그런 들의 기설치네. 그 얘기를 이게 안 나. 그런 얘기를 그때 우리 패럴림픽 가기 전날 제가 그 회의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라고 저기는 도깨비들이 사는 줄 아는데 그리고서 하루 자고서 이 특사들이 백악관에 왔죠. 그래 와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요게요. 그 정우영 실장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그래요 거기가? 그럼 빨리 만납시다. 그래 그럼 언제 만나냐니까 우리 셋이 같이 만납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맥메스터 그때 국가안보보좌관 지금 존 볼튼이죠. 그 맥메스터라는 여기 저 머리 이렇게 보이는 이분이 확 일어나더니만 여기서 대들어서 밑보여가지고 결국에 잘렸잖아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일 있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린 따로 같이 그래요. 멋쩍게 넘어갔대요. 이 트럼프 그 바브드워드 책 보면 그렇잖아요. 한미 FTA에 이것부터 폐기하려고 해서 너 그거 서류 공문 갖고 와봐. 그러고서 대통령이 중요한 걸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빼다지에 있던 거를 책상사에 있던 거를 그 경제위원장인 저 몰래 빼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험하신 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진. 싱가포르 회담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실 작년에 9월 넘기면서 작년에 7월인가 그 버지니아에서 샬롯스빌 사건 났잖아요. 이 KKK가 몰려오고 막 이 네오나치스트들이요. 이 백인 우월주의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폭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던 게 역풍을 맞아가지고 스티브 배넌이라는 이 외교까지 옆에서 하던 아주 흉악스러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을 풀어낸 다음에 조금 논의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존 볼튼이 뭐 네오콘이다, 뭐 강경파다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절대 걱정할 게 없는 게 아무도 어떤 결정도 못합니다. 오니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그 국가안보 보좌관 3명이 갈렸어요. 마이크 플린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날아갔지. 맥메스터 보좌관은 대들다가 존 볼튼이 지금 팍 머리 숙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오버하지 않으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순간이 뭔가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위죠. 그 동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서 얘기를 하게끔 했던 그 쿠시너 사이고요. 요게 그 핵심이라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갑니다. 참고로 이런 우려가 없진 않지만은 미국의 외교안보에 있어서 이 네오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오컨서버티브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신보수주의라 그러죠. 가치 이슈에 대해서는 리버럴한데 이 시큐어리 힘의 논리에 가가지고서는 양육강식이라는 이렇게 그런 그 전략을 갖고 마치 정치인들이 정치하듯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 사람들 세상을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내는 사람들, 이 네오콘이죠. 9.11 테러 이후에 부시 옆에 붙어가지고 딕 체니하고 럼스펠드를 앞장 세워가지고 뒤에 있던 이 사람들이 네오콘입니다. 여러분들 풀 울포비치라는 분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저분이 아주 네오콘의 왕자 같은 행세랍니다. 이 전두환 때 제가 그때 서울에 학생 때 있었는데 저 사람이 와가지고서 그래도 미국은 전두환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 한국은 막 난리 때 그랬던 네오콘이고 빌 크리스. 요 네오콘들이 지금 어떻게 비집고 나오려고 그럽니다. 기업연구소나 이 빌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은 보수 싱크탱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하고 기업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AI라는 게. 거기에서 그 헤리티지는 그 온전적 보수라 그러는 이 가치적으로 보수주의고 미국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라는 이런 걸 표방하는 데 비해서 그 기업연구소라는 건 외교안보 치중하면서 이 전쟁을 불사하는 그 빌 크리스톨이 그 기업연구소의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이 이거 제일 헤드고서요. 이런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이런 네오콘들도 유태인들이 조직을 해가지고요.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워싱턴에서 트럼프의 허술한 권력기에 얼굴을 내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렇다. 이긴 전문가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서 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이게 좀 우리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판문점 회담을 했잖아요. 4월 27일 날. 그래서 이 특사가 오가고 4월 7일 판문점 회담에서 판문점 회담에 저는 어떤 걸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려고 그러냐면요. 저는 가장 눈물나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말씀하실 때 그게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750만 해외 동포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시리어스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미국에서 살고 보석 같은 우리 애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고 살아야 되는 우리한테 뭐가 제일 중요하나 하면 저도 34년 살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해외 결례 이제는 해외 동포들이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래가지고 남쪽을 지원하고 북쪽을 지원하는 세력이 아닌가 이거예요. 민족 역량을 구축하고 보존하는데 해외 동포도 한몫해야 된다. 어떻게? 자기 지역을 기준으로. 우리가 뭐 지원이나 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화가 나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1년에 한두 번씩 서울 가면 해외 동포를 2등 취급하는 게 너무 많아요. KBS 9시 뉴스에 해외 동포가 암만 잘해도 뉴스에 나오는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디아스포라들이 자기 민족을 살리고 어려워진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게 세계 역사 아닙니까?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게 해외 동포를 아예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걸로 꼭 9.19 평양선언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백두산에 가서 해외 동포도 자유 마음대로 여기 왔으면 얼마나 이 양 정상이 다 그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철들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시집간 딸이 시집에서 역할을 해야, 시집에서 역할을 해요. 어느 날 친정부모가 시집에 왔어요. 더더군다나 해외에 사는 이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딸이 소곤소곤 사돈끼리 얘기하는데, 시아버지가 사돈님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딸을 보내줘가지고 시집이 이렇게 컸어요. 주저앉아서 울잖아요, 딸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꾸 친정 퍼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은 친정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친정 갔다 오려고 그러고. 우리 애들은 뭡니까? 우리 애들은 이제 시집에 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식이죠. 저는 이번에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이루어낸 그 대목 중에서 여태까지 해외 동포는 뭔가 이렇게 적자 비슷하게 아니죠. 저는 이 분단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의 시민으로 사는 여러 먹을 때 있어요. 의회를 좀 움직여주세요. 외교가 의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백악관 국무부 찾아가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지역에 나를 대표하는 정치인한테 내 가족의 문제고 내 아내의 문제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안 들으면 돈이라도 줘서 듣게끔 하고 하면서 전달이 돼야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러다가 통일되면 대사들 들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린 더 씩씩하게 살아야 되는데. 판문점 회담이 끝나고서 또 뭐 핵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공방정이 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세링한 거를 접으려고 그럴 위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판문점 때 이게 이거는 그리고서 요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해야 되는데 6월 20일 싱가포르 회담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삐졌어요. 이걸 접을라 그러고 막 이 서로 말폭탄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2일 날 하자. 그래 5월 22일 날 생각날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 워싱턴에 1박 3일 오시잖아요. 1박 3일. 그거 45분 단독 회담을 하려고. 아니다. 내가 개런티한다. 북한과 관계를 정상끼리 풀어야 된다라는 걸 다시 단도직을 하기 위해서 결심하고 왔어요. 윤영찬 수석이랑 강경화 장관, 정우영 실장이랑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왔는데 트럼프 그때가 거의 죽음이었습니다. 저도 그 가까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하면은 이제 백악관 오면 티타임을 하고서 자리를 이제 통역만 대동하고 옮기는데 옮기러 가는 때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만나요. 우리 이거 한다 그러고 가야지만 나중에 얘기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기자들 앞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실은 10분도 못했어요. 45분 정상회담 기자들하고 그냥 한 5분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 자꾸 하라 그러고 이 여유를 안 주네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질문을 해도 프레젠트 문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고. 뻔하지 뭐. 그리고 통역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다 한다고, 내가 더 잘 간다고 이러고 그 뒤에서 너무나 불안했어요. 그냥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18기 평통 의장님의 리더십이라는 게 저는 워싱턴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의 정치적인 힘을 갖고 한국 정부랑 가는 역 그러기 때문에 어느 권력이나 정말 가까이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는 FTA 비준운동을 나서서 해가지고 반반씩 했다고 해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한 22명의 엔도스를 받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는 해체 협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해외 동포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선을 갖고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랑 그러니까 한국에 관여할 때 정파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맞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 18기 평통 의장님의 리더십이라는 게 한 5분 조금 넘게 단독 정상회담하고 끝나고 나왔는데 참모들이 막 좌불안석이잖아요. 와서 다 일이 잘 되려니까 그럽니다. 내가 결심을 하게 합니다. 대통령이 이러고 금방 그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때 오히려 그 장관이랑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이고 그 옛날에 그 대한제국 공사관 찾아가지고 셀레브레이션 할 때 그 티타임을 하면서 그러시고 그 비가 쏟아지는데 들어가시고 이틀 만에 안 되겠다. 김정은 위원장 나랑 만나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신 이틀 만에 판문점에서 다시 제2차 두 분이 만나시잖아요.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제 비공개 회담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고 김영철 자기 오른팔을 미국으로 보내는 결심을 합니다. 큰 사이즈의 친서를 손에 쥐켜가지고 이 김영철 통전부장이라 그러나요? 백악관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이 친서가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역사적인 6월 12일이죠. 6월 12일 그 북미 처음이죠. 정상회담. 이 정상이기 때문에요. 전쟁이라는 위험은 50% 같다고 봐도 맞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상끼리 만나가지고 실무자끼리 자꾸 만나게 하니까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두 정상의 뜻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풀어보자. 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판문점 선언 존중하고 그 다음에 평화체제 만들어 나가는데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협의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아젠다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전쟁 실종자와 사망자의 유해 발굴과 송환 이거를 기가 막히게 김정은 위원장이 줍니다. 미국은요 전사자도 살아있는 사람 구하는 것처럼 반드시 가까우는 게 미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59의 바디를 김정은 위원장이 그게 바디 하나에 2만 불인가 그렇대요. 평소에는. 옛날에도 왔는데.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제 발목을 적힌 거 아니에요. 달러를 줄 수가 없어요. 제재법이 있기 때문에 북을. 그래서 그냥 받아야 받는 거예요. 59가 하와이를 도착해서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거운동하러 가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한 거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찾아왔다. 이게 이렇게요. 저기 사우스 다코타니 그 아이오와 시골에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큰 아이템이 자기 선거에 플러스가 난 이거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두 정상이 천지에서 이렇게 손도 들고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평양 9월 19일 13년 전인 2005년도에도 6개국 주변 6개국이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비핵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는 선언을 했다가 미국이 그 델타 방코 이런 제재 때문에 또 틀어졌죠. 13년 만에 다시 이 평양 공동선언 이건 다 뉴스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거론되는 거는 과연 연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올까? 마지막 항목에 서울 방문한다 그게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결의, 해외 동포
백두산도 해외 동포도 자유스럽게 여러분 북에 가족이 있는 해외 동포들은 만날 방도가 없어요. 지금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그런데 해외 동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워싱턴에서 국무성에다가 정치인들한테 그럼 우린 뭐냐? 미국 시민이 오히려 빨리 만나야 되지 않느냐? 이게 팔리스 프라이트 넘버 3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월요일서부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해 드리냐면 우리의 의장님의 리더십이라는 거가 이 평화 들어나가는 데에 기대하고 믿고 따를 만하다. 이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요. UN 연설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팍스 뉴스랑 인터뷰도 있고 그걸 다 옆에서 보면서 제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외교협회에 가서의 토론이었습니다. 리차드 하스라는 이 미국 외교 정책에 오락 같은 노릇을 하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편안하게 해서 자문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회를 보면서 거의 자기가 다 질문하고 하는데 이제까지 외교 제가 거기 회원이고 그 포린 어페어스를 발행하는데 근데 거기 회원이라서 저 가까이 갔었는데 이제까지 각 나라 정상들이 뉴욕을 방문하면 통과를 했다. 거기가 박대 대통령도 가고 이명박 대통령도 가고 근데 여태까지의 정상들은 거기에 가서 자기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맞출 건가를 브리핑하는 자리예요. 거물들. 지금은 없었지만 그리고 맨 가운데 헨리 키신저가 앉아 있습니다. 끝나면 키신저하고 사진 찍고 자기 나라에 갖고 가가지고 야 키신저 만났다. 여기 외교협회인데 이번에 전 여기 늘 갔는데 이번에는 이 가장 중요한 북한 핵 문제를 누가 이니셔티브를 지었습니까? 우리 의장님이에요. 이제까지 이발레이트 해보면은 안 되는 것도 살리고 처음에 제안을 하고 올림픽을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반도 정책, 외교 정책을 가지고서 돈벌이의 재미를 보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왔잖아요. 회사에. 그 사람들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의중을 알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방적으로 듣는지 정말 짜릿했어요. 저는 사실 그런 데에서 이 남다른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수요일 저녁까지 뉴욕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에서는 문재인 우리 의장님의 동무대였다. 그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뉴스메이커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너무 행설수하는데 여러분 다시 이렇게 오고 지금은 역사적으로요. 저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봅니다. 뭐나 하면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이 어떻든 이미 북한을 소멸의 대상으로 봤던 거를 접었어요. 미국도. 북의 권력을 살려서 개혁 개방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미국도 클린턴 초기에 전쟁 위기 속에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제네바 핵회담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북은 그걸 믿고 계속 미국이랑 해오는데 미국에서 이제 권력이 바뀌면은 정책이 업앤다운 되고 부시 대통령 들어오면서 다시 소멸의 대상이 되니까 특히 테러가 오니까 예방전쟁이니 선제공격이니 코피전략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했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과 북한 관계는 미국은 북한의 권력,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그 대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인민들도 이제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경제 발전 그리고 국제사회 당당한 국가로 나가는 것 그런 수순을 밟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엔에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알려지지 않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주일 전에 받은 메시지를 두 가지를 전했는데 저도 모릅니다. 전해가지고서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을
한번 더 만납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세팅이 되고 지금 조율을 하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마이크 폼페오가 평양을 갈지도 모르고, 김정은 위원장, 이동호 북의 외무상이 그 마이크 폼페오 장관한테 메시지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해달라라는 메시지도 하고, 다시 이거를 복구를 했습니다. 이 평통 의장께서 이제까지 1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어 온 어설프게나마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일에 관해서 앞으로 진행이 되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롤은 끝났어요. 북이 원하는 건 구체적인 제재가 풀려져야 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 대표가 워싱턴의 의회가 북한에 대해서 유연해져야만 행보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강경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의회의 몫입니다. 이전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의회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같이 갔거든요. 미국의 외교정책은 바이파리즌 이슈입니다. 여야가 가장 긴밀하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삐져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한 한국 쪽 사람들 만나면은 의회가 문제입니다. 의회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의회입니다. 여러분, 의회는 시민이 가는 곳입니다. 서울을 보세요. 서울에 와 사는 다른 나라 소수족들이 어디 부천이나 이렇게 노동자 마켓에서도 여의도 의회 가는 게 그 여의도 의회를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해야지 직접 그 사람들이 권력이랑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지역의 정치인에게만 하소연이 되는 겁니다. 아틀란타는 미 전역에서 세 번째로 한인 커뮤니티가 큰 데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아틀란타 한인 커뮤니티가 정치적인 힘을 제일 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소수계의 인권 문제에서 성지 같은 곳입니다. 여기 아틀란타가 아직까지 존 루이스 의원이 연방의회 이렇게 가면은 다들 예의를 갖출 정도로 피를 흘리면서 쟁취한 소수계의 참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소수계들도 이 나라의 권리 행사 측면에서 이런 기여를 했다라는 게 아틀란타죠. 저는 앞으로 이 평통이라는 이름을 걸고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평통은 한국 정부의 헌법기관입니다. 다른 나라 정부가 미국 정치인들과 관계하는 건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미국이 어려워지니까 미국의 워싱턴의 팔리스메이커들은 점점 더 다른 나라 정부의 영향력이 워싱턴에 오는 것을 촘촘히 막으려는 규정이 강화됩니다. 파라법이라 그러죠. 로비법. 우리는 로비스트가 아니고 모범 시민입니다. 미국의 모범 시민. 이 일을 뚫을 거는 자발적으로, 마치 오늘 제가 도착합니다. 어느 그룹이 와가지고 이 미국 의원 펀드레이징 하는데, 의원들 돈 줄 수 있는 돈은요, 세금을 낸 돈만 줘야 됩니다. 개인 체크만 됩니다. 컴퍼니 체크가 안 되죠. 돈이 많다고 무제한으로 줄 수 있는 소프트머니 금지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소액이 판을 칠 때, 그래서 미국이 그래스루트 시대입니다. 민주평통 18기, 이제 앞으로 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여기에 기여를 하는 길은 개인적 차원에서요, 이 일, 선거 때에 특히 외교위에 있는 의원들, 연방의원은 전국적입니다. 어느 지역을 대표하든지 해가지고서 여기 어떻게든 접점을 갖고서 네임더 섹션뿐만 아니라 116핵이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가 평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야 이놈들아, 평화 문제 갖고 둘이 싸우지 말고 앉아라. 얼마나 정당해요. 만나야죠. 만나려면 돈을 줘야 만납니다. 보좌관 만나서는 작동이 안 돼요. 편지 쓰면은 보좌관 편지 써서 보내죠. 편지 보낸 사람 마음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바닷물 짜지라고 소금 한 점 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지금 한반도 평화 문제는 그렇게 일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장님 좋은 자리 만들으셨는데 회장님 중심으로 연말 가면서 과연 이 일을 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가라는 거 회장님 아이디어가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정치 참여, 정치력 진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데에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기여를 할 건가, 우리 의장님의 평화와 번영에 어떻게 보탬이 될 건가, 이런 정말 너무 피곤해 지쳐셨더라고요. 유엔에. 왜냐하면 평양에 가서 능라도 그 행사가 11시 반에 끝났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시까지 서울을 돌아와야 되는데 백두산 일정이 생겼대요. 새벽 2시에 나와서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삼지연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2시간 동안 백두산 갔다 천지 갔다 5시 반까지 돌아오신대요. 그러고 와가지고 이렇게까지 이 평화, 전쟁이 아닌 거 그겁니다. 우리는 분단국가 출신 소수의 이민자에게는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좋은 일을 선택하는 권리도 없습니다. 21세기 초엽 지금 70년 동안 이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를 우리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작은 성과라도 내는 이런 일에 그 생각,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가 재미없게 드린 말씀을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